손해배상까지 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전문가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BTS가 그래미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더라도 디즈니와 레코딩 아카데미의 10년 계약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문가는 곧 전혀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디즈니가 처음 중계하는 그래미의 흥행에는 BTS의 부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세 개의 숫자가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약 3억 4천만 달러, 약 15만 7천 명, 그리고 77개국 1위. 첫 번째는 그래미의 확정 손실액이 아니라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경제 활동 규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틀간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채운 관객 수였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 광화문 공연이 플릭스 페트롤 기준으로 1위에 오른 국가의 수였습니다. 관객석에는 그래미 꺼져, 누가 누굴 필요로 해? 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BTS의 발표 다음 날 레코딩 아카데미 CEO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직접 내놓았습니다. 계약은 깨지지 않았고 확정된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야 하는 쪽은 BTS가 아니라 그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3억 4천만 달러와 15만 7천 명 77개국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BTS가 빠진 디즈니의 첫 그래미에서 실제로 시험대에 오른 쪽은 BTS일까요? 아니면 그래미일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드입니다. 뉴욕에서 음악 시상식의 화제성과 스트리밍 시장을 숫자로 분석해 온 미디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저는 아무리 거대한 아티스트라도 결국 그래미라는 권위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팻말을 처음 봤을 때 팬들의 분노를 빌려 그래미를 압박하려는 계산된 장면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팻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미 꺼져, 누가 누굴 필요로 해? 같은 문구들이 객석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카메라가 뒤로 빠지자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하루 약 8만 명, 이틀을 합쳐 약 15만 7천 명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출품 발표는 이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무대까지 번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BTS는 공연을 취소하지도 규모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협상용 시위라는 첫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미 없이도 이만한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무대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빌보드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이번 공연이 그래미 불출품과 공동성명의 직접적인 연장선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보이콧을 두고 할 말이 많았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BTS의 행보를 하나로 묶어온 제 시선이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화가 났다는 사실과 BTS가 그 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전후로 BTS 측이 그래미에 어떤 요구나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공개된 공동성명과 확인 가능한 보도에서는 그래미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타협 조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요구가 없다는 사실은 협상용 시위라는 첫 가설과 맞지 않았습니다. 협상이라면 상대를 향해 원하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에는 요구도 상대를 향한 발언도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리랑 가락과 태극 문양, 강강술래를 형상화한 대형이 펼쳐졌고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적어도 공연을 멈추고 그래미를 향해 긴 비난을 쏟아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팬들은 분노를 드러냈지만 무대 위의 BTS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팀이 원래부터 그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설명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영상을 열자 정반대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BTS는 누구보다 오래 그 무대를 원해왔습니다. 2019년 그래미 시상식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해 BTS는 후보가 아니라 시상자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소개 멘트가 끝나자 객석에서 터진 함성이 화면 밖으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상자 자리는 보통 이미 업계 안에서 입지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래미와 BTS 관계의 정확한 출발점이었다는 게 제 첫 해석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의 기록을 그래미 공식 후보 발표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21년 다이너마이트로 BTS는 처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 무대에도 함께 섰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카메라에 잡힌 멤버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결과는 무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관계가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났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BTS는 다시 버터로 후보에 올랐고 또 한 번 무대에 섰습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참여하는 쪽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관계가 식어가는 팀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반복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후보 목록이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고 Yet to Come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콜드플레이의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참여를 통해 올해의 앨범 부문 후보에도 걸쳐 있었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 동시에 이름이 오른 해였습니다. 이 기록을 합치면 BTS는 이 시기까지 총 5번 후보에 오른 셈이었습니다. 5번 모두 결과는 같았지만 후보에 오른 경로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룹 활동, 뮤직비디오, 협업 앨범까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제도 안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5번의 기록은 모두 그래미 공식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시즌마다 후보 발표 명단에서 같은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반복의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해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 해 걸러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세운 가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개 후보 기록 가운데 마이 유니버스와 Yet to Come에는 한국어 가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항상 배제됐다는 통념과 어긋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계가 이미 식었다는 첫 가설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언어를 바꾸지 않고도 매번 후보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후보 가능성을 기다리는 대신 출품 자체를 멈췄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정규 앨범 아리랑이 발표됐을 때 저는 그래미 출품 절차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미 출품 창구는 닫히지 않았고 새 앨범은 정규 활동 복귀를 알리는 첫 작품이었습니다. 5번의 무관 뒤에 돌아온 완전체라면 오히려 이번에는 도전 자체를 조심스러워할 이유가 더 많을 거라는 게 제 첫 판단이었습니다. 5번 떨어진 뒤 맞이한 복귀작이라면 후보에 오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번에는 애초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확인하려고 발매 이후 활동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완전체 정규 앨범 아리랑은 발매와 함께 정식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곧이어 북미 투어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투어의 규모는 앞서 확인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의 약 15만 7천 명 관객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성적이나 스트리밍 수치 같은 세부 지표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5번 실패한 팀이 이 정도 규모의 활동을 다시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가능성이 낮아 스스로 물러났다는 제 첫 가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가설은 이 자료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차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그래미의 온라인 출품 기간과 제출 절차는 이번 시즌에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출품 마감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계속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가 열려있던 기간 한복판에 7멤버의 계정에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그래미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는 공동 발표였습니다. 사진도, 긴 해명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발표 시각을 다시 확인해보니 온라인 제출 마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 발표는 후보에서 탈락한 결과가 아니라 후보가 될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닫아 버린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출품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다는 그래미 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순간 다르게 읽혔습니다. 저는 3가지 가설을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5번의 실패에 지쳤다는 가설은 반복 참여의 기록과 어긋났습니다. 후보 가능성이 낮았다는 가설은 앞서 확인한 활동 규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협상용 압박이라는 가설도 발표문 어디에도 요구나 타협안이 없다는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3 가설 모두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찾던 제 시선은 발표문 속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트로피도 5번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역과 언어라는 2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발표문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화면 위 커서로 문장을 따라가며 저는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단어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5번의 후보 지명도, 한 번도 없었던 수상도 문장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로피를 원했다면 혹은 결과에 서운함을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등장했을 표현들이 발표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지역과 언어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해석을 세웠습니다. 이 문장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평가 방식 자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미가 이번 시즌 새로 발표한 5개 신규 부문 목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중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정집에는 K-팝, J-팝, C-팝 등 아시아 여러 지역의 팝 음악을 포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에는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자라온 음악을, 서로 다른 산업 구조와 언어를 가진 음악을 하나의 부문 아래 묶는다는 점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국가도, 언어도, 팬덤의 문화도 다른 음악들이 지역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나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조금 더 파고들었습니다. 아시안 팝 같은 장르 부문에 출품하더라도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같은 종합 부문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아카데미의 설명이었습니다. 규정집 각주에는 이 부문이 기존 부문의 대체가 아니라 추가 기회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공식 설명에는 이 부문이 더 많은 아시아 음악인들에게 인정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BTS를 특정 부문에 가두려는 배제였다는 제 가설은 이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을 넓힌 조치였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그래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BTS의 결정이 안타깝지만 음악 창작자로서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시안 팝 부문과 종합 부문에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규정을 옹호하기보다는 오해를 풀려는 쪽에 가까운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YTN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는 이 선택을 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던진 질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쪽은 BTS가 아니라 그래미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쪽이 아니라 설명하는 쪽이 그래미가 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시상식 밖에서 BTS가 실제로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지부터 봐야 했습니다. 그래미 꺼져 팻말이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는 팬들의 분노에만 시선을 뒀습니다. 팻말의 개수와 문구, 관객의 규모를 세는데 급급해서 정작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각도를 바꿔 무대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팻말이 흔들리는 동안 조명 아래 BTS는 이미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의 함성과 무대의 침착함이 같은 화면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온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공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공개된 주요 공연 장면에서 BTS가 그래미를 향해 긴 비난이나 요구를 쏟아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팬들의 반응과 BTS의 태도를 같은 선 위에 놓고 봐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객석은 분노했지만 무대는 그 분노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감정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관객의 발언이나 반응까지 전부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무대 위의 태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록곡 에일리언스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팬들이 이번에는 분노를 팻말이 아니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같은 팬층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셈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리랑 앨범의 색채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태극 문양이 번졌고 강강술래를 형상화한 대형이 무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조명이 붉고 푸른빛으로 번갈아 바뀌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팻말을 든 손과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입이 같은 관객석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빌보드와 미국 방송사들은 다음날 이 공연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논란보다 공연 자체의 규모와 무대 연출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저는 팬들의 반응과 무대의 태도가 이토록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한동안 그대로 두고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기보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그대로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텅 빈 좌석 화면 다음에 이어진 것은 또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향한 곳은 곧장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을 빠져나온 15만 7천 명의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자 팬들의 이동이 뉴욕의 숙박과 외식, 관광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개별 소비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확인했던 약 15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공연장 좌석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동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팬들의 소비는 공연장을 벗어나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 뉴욕권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된 이동이 도시 곳곳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한 장의 지도 위에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소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번졌는지 세부 수치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팬들의 이동과 지출이 뉴욕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 자체는 여러 매체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팬 한 사람의 티켓 구매 하나가 항공, 숙박, 교통, 외식으로 차례차례 이어지는 연쇄를 만들고 있다는 점만큼은 여러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따로 떨어진 개별 소비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사슬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BTS 더 시티 아리랑 마이너스 뉴욕 행사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사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록펠러 센터 전망대, 뉴욕 한국문화원 등 뉴욕을 대표하는 여러 장소들과 함께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한국 기업들의 팝업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들이 며칠 동안 BTS를 매개로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된 셈이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팬 행사로서의 기능이 같은 공간에서 겹쳐 있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의 동선이던 이 공간들이 이 기간만큼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인파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경제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관객 평균 지출 기준으로 이번 파급 효과가 월드컵 경제 효과와 견주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비교는 얼마 전 같은 경기장에서 열렸던 월드컵 결승전의 경제 효과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가디언은 BTS의 투어가 방문하는 도시마다 비슷한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트로에 먼저 등장했던 약 3억 4천만 달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래미나 디즈니가 BTS의 불출품으로 입은 손실액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4차례 매진 공연을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 경제활동 규모였습니다. 티켓 한 장에서 시작된 소비가 호텔과 교통, 식당과 관광지로 번지면서 도시 전체에 약 3억 4천만 달러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뉴욕의 경제 효과가 같은 액수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라이프에 모인 약 15만 7천 명의 움직임이 공연장 밖에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앞선 사례였습니다. 이번 뉴욕 공연도 그 연장선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저는 이 비교가 어느 쪽이 더 큰가를 가리는 승부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했습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두 행사였지만 하나는 수십 개국 대표팀이 참가한 수개월짜리 대회의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단 이틀간의 공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규모의 단위 자체가 전혀 다른 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경제 전문가가 굳이 이 둘을 비교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공연의 경제적 규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15만 7천 명이라는 관객 수가 더 이상 공연장 안의 숫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뉴욕의 숫자를 정리하다 보니 넉 달 전 서울 광화문에서 봤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BTS의 완전체 복귀를 전 세계에 처음 보여준 곳은 그래미도 디즈니도 아니었습니다. 디즈니는 그래미의 신년을 선택했고 넷플릭스는 BTS가 돌아오는 단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제가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완전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오가던 오래된 광장이 이날만큼은 전 세계가 동시에 지켜보는 무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동상들 사이로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는 광장을 가득 채운 인파를 넓게 훑은 뒤 무대 위 7멤버를 천천히 클로즈업했습니다. 이 공연은 시차와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이 생중계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이벤트였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돼 전 세계로 생중계된 넷플릭스의 첫 라이브 이벤트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작 규모와 비용에 대한 수치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해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첫 라이브 이벤트의 중심에 BTS의 복귀 무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생중계가 끝난 뒤 공개된 다시보기 콘텐츠의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플릭스페트롤 집계 기준으로 이 콘텐츠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77개국 1위에 올랐습니다. 순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저는 이 숫자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집계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플릭스페트롤은 각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매일 집계하는 외부 사이트였고 77개국이라는 숫자는 그중 해당 콘텐츠가 1위를 기록한 국가의 수를 뜻했습니다. 아시아 몇 개국만의 결과가 아니라 유럽과 남미, 중동을 포함한 폭넓은 지역의 기록이었습니다. 스포츠 중계나 극장용 영화가 아닌 음악 공연 콘텐츠가 이 정도로 넓은 국가에서 동시에 1위에 오른 사례는 제 기억에 많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하나가 국경을 넘어 동시에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가지 성적을 모두 확인한 뒤 저는 이 시점을 달력에 다시 표시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생중계는 3월이었고 그래미 불출품 발표는 7월이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약 넉 달이라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해도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종종 팬들이 그래미와 디즈니를 외면하고 넷플릭스로 몰렸다는 식의 해석이 떠돌았지만 그 인과관계는 시간 순서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없던 사건이 3월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77개국 1위는 그래미 논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이콧의 결과로 설명하려던 제 머릿속 가설은 여기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제가 거꾸로 짚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1위는 디즈니가 밀렸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더 불편한 증거였습니다. 그래미 논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BTS는 이미 시상식 없이 세계 각국의 시청자를 한 화면 앞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승패를 잘못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 중 어느 쪽이 이겼는지 지난 몇 장 내내 저울질해 왔지만 두 플랫폼은 애초에 같은 종류의 것을 놓고 겨루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두 회사의 로고를 나란히 띄워놓고 저는 이 질문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 플랫폼이 각각 무엇을 원했고 실제로 무엇을 확보했는지부터 나눠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표와 결과를 먼저 분리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처음부터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즈니가 확보한 것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디즈니와 레코딩 아카데미의 공식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7년부터 ABC와 디즈니, 훌루 세 플랫폼을 통해 그래미를 동시에 중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그래미 브랜드를 활용한 스핀오프 프로그램과 시상식 관련 콘텐츠 확장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산 것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시상식의 틀 자체였습니다. 어느 해 시청률이 낮더라도 다음 해 다시 방송을 켤 수 있다는 안정성이야말로 이 계약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상자가 누구든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하든 상관없이 매해 다시 켜지는 방송이라는 점이 이 계약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이걸 제도에 대한 투자라고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디즈니 쪽 자료를 덮고 이번에는 화면을 넘겨 넷플릭스가 확보한 것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반복되는 시상식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대신 BTS 완전체가 돌아오는 단 한 번의 순간을 선점했습니다. 완전체 복귀는 다음 시즌으로 미룰 수도 다시 촬영할 수도 없는 성격의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그 아래줄에 이걸 순간에 대한 투자라고 나란히 적었습니다. 반복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순간에 곧바로 베팅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보기는 남았지만 완전체가 복귀하던 바로 그 순간의 생중계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선택을 승패가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로 다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그 관심을 구독과 재생시간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다만 디즈니가 확보한 것은 반복 가능한 제도였고 넷플릭스가 확보한 것은 반복할 수 없는 한 아티스트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서를 덮으며 맨 처음 전문가가 말했던 중요한 변수라는 표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약은 멀쩡했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약속하는 시청자의 관심 크기는 BTS라는 변수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랜드를 가졌다고 해서 관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시청자의 눈길까지 함께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자 제 질문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플랫폼이 이겼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를 보기 위해 그 화면을 켜는가였습니다. 결국 두 플랫폼의 선택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아티스트와 순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BTS도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들에게 그래미는 자신들에게 남은 마지막 정상처럼 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수첩에 새 질문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언제, 어떤 계기로 뒤집히기 시작한 걸까요? 화면 왼쪽에는 그래미 무대를 꿈꾸며 인터뷰하던 몇 년 전 BTS의 영상을 띄우고 오른쪽에는 이번 불출품 발표문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몇 년 사이 표정도, 태도도, 하려는 말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장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면 BTS만 봐서는 부족했습니다. 수첩에 두 이름을 적어두고 저는 그래미의 문제를 제기했던 다른 아티스트들의 사례부터 확인했습니다. 위켄드는 후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이후 출품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역시 특정 부문 분류 방식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고 아카데미 측의 공식 반응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례의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두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 공통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미가 힙합과 흑인 음악의 흐름을 뒤늦게 인정해왔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요 시상 부문에서 이런 장르가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는 지적은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반대편에는 아카데미가 최근 몇 년간 심사위원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부문을 신설하며 이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판과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 논쟁의 복잡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배경을 그대로 BTS의 사례에 겹쳐놓을 수 있을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같은 산업이라도 겪어온 역사가 다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를 정리한 뒤 저는 이것들을 BTS의 상황과 다시 겹쳐봤습니다.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항의는 BTS와는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방식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대로 겹쳐볼 수 있는 선례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BTS는 앞서 확인했듯 5번 후보에 오르며 제도 안에서 계속 참여해 온 팀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반복 참여의 기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참여를 스스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어디에도 수상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음악을 지역이라는 틀로 다시 분류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CEO가 그래미 공식 인스타그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올렸던 장면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래미가 먼저 규정을 정하고 아티스트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의 결정이 먼저 나왔고 그래미가 그 결정을 뒤따라 설명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발표문 어디에도 아시아라는 정체성 자체를 거부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미리 짚어두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거부한 것은 아시아라는 정체성 자체였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매트라이프 무대 영상을 다시 열어보니 정반대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무대는 제가 봐온 어떤 공연보다 한국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번져나갔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저는 이 장면을 보기 전에 규정부터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안 팝 부문은 K-팝, J-팝, C-팝처럼 서로 다른 지역의 팝 음악을 한데 묶는 범주였습니다. 자격 조건에는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개별곡은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역, 장르, 언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하나의 부문 이름 안에 나란히 겹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 규모와 팬덤 구조를 가진 음악들이 이 한 줄의 규정 아래 묶이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 BTS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번갈아 번졌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리며 강강술래를 형상화한 대형이 무대 전체를 원형으로 감쌌습니다. 댄서들이 손을 맞잡고 도는 동작은 놀이의 리듬을 그대로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본뜬 구조물이 무대 뒤편에 세워졌고 처마 끝에 곡선이 조명 아래 실루엣으로 드러났습니다. 멤버들의 의상에서도 한국 전통 색감과 곡선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 부문 규정을 의식해서 거리를 두려는 무대였다면 오히려 이런 요소들을 조용히 지웠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BTS는 정반대로 한국적 색채를 무대 한복판에 가장 크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관객석 카메라가 넓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양한 관객들이 뒤섞인 자리에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입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음이 어색한 구간에서도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들을 하나씩 클로즈업하며 지나갔고 몇몇은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적인 성공은 지역색을 지우고 누구나 이해할 보편적인 언어로 다가갈 때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오랫동안 업계에서 통용되던 공식이었고 저 역시 그 공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객석은 정확히 그 반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감추지 않은 무대에 세계 각지에서 온 관객들이 오히려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저는 여기서 처음 세운 질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BTS가 거부한 것은 아시아라는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봤던 무대 위에서는 오히려 그 정체성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그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평가의 경계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 뿌리 때문에 별도의 부문 안에 갇히는 구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실제로 인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로피였을까요? 아니면 트로피 없이도 사람들을 움직인 무대 자체였을까요? 트로피는 없었지만 멈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새 문서 맨 위에 적어두고 지금까지의 조사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전문가가 말했던 중요한 변수라는 표현, 그때의 팻말과 15만 7천 명, 5번의 후보 지명, CEO의 반응과 지역과 언어라는 두 단어까지. 흩어져 있을 때는 각각 독립된 사건이었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약도 손해배상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사건들 사이를 계속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남긴 증거부터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트라이프에 모인 15만 7천 명의 관객, 그 관객들이 만든 뉴욕의 숙박과 외식, 관광 소비의 연쇄, 그리고 넷플릭스 광화문 생중계가 만들어낸 77개국 1위라는 기록. 세 가지 모두 그래미 무대와는 전혀 무관한 자리에서 각각 따로 만들어진 숫자였습니다. 불출품 발표 전부터 BTS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록은 여러 무대와 플랫폼에서 이미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트로피 하나 없이도 BTS는 관객 수와 소비, 스트리밍 순위라는 시장의 언어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정리한 뒤에는 문화적 장면들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리랑을 따라 부르던 뉴저지 관객석의 목소리, 태극과 강강술래와 한복으로 채워진 무대, 그리고 논란보다 공연 자체를 먼저 다룬 빌보드와 외신의 보도들. 뿌리를 감추지 않은 무대에 세계 각지의 관객이 반응했다는 사실은 앞서 확인한 시장의 숫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의 인정과 시장이 보여준 영향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였지만 이번만큼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세계의 인정은 트로피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작성해 두었던 보고서 제목을 다시 열었습니다.
BTS가 빠진 그래미의 손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목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동하고 소비하고 낯선 언어의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부르는 행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지워진 제목 아래에는 새로운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래미 밖에서도 움직이는 BTS의 세계, 그것이 이 모든 장면이 가리키는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BTS도 결국 그래미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아티스트라도 그래미라는 권위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게 이 업계를 오래 분석해 온 제 오랜 전제였습니다. 불출품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상징적인 항해 정도로 여겼습니다. 처음 팻말을 봤을 때도 저는 그 전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 전제 자체가 틀린 출발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BTS의 불출품이 디즈니의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는 공개 근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디즈니의 10년짜리 그래미 중계 계약이 무너졌다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가 처음으로 중계하는 이번 그래미에서 BTS의 부재는 흥행과 화제성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뜻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사실은 아무런 충돌 없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뒤집힌 지점은 계약서 안이 아니라 계약서 밖에 있었습니다. 앞서 정리했듯 그 증거들은 하나같이 그래미 시상식 무대 바깥에서 각자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BTS는 그래미라는 시상식의 인정 없이도 공연장과 플랫폼, 차트와 도시라는 4개의 서로 다른 무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순서의 역전, 결정한 쪽과 설명한 쪽이 뒤바뀐 그 장면이 여기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의 진짜 질문은 어느 쪽이 이겼는가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시상식의 권위 중 어느 쪽이 다른 쪽을 더 필요로 하는가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쪽은 BTS가 아니라 그래미였습니다. 앞으로 그래미가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품을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디즈니는 그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 화면을 켜고 어느 도시로 움직이며 어떤 노래를 함께 부를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BTS의 영향력은 그래미를 거부한 그 순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5번의 후보 지명과 3차례의 무대, 15만 7천 명이 채운 스타디움, 77개국에서 1위에 오른 화면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대 안팎에서 관객과 관계를 쌓아왔고 그 관계가 시상식이라는 하나의 경계를 넘어 플랫폼과 도시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만큼 커진 뒤에야 이번 선택의 진짜 무게가 비로소 제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여러분은 BTS의 이번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미가 마련한 새로운 기회를 거절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누는 기준에 던진 필요한 질문이었을까요? 감동 마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발견으로 찾아오겠습니다.